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동에서 평화 바람이 불면서 기름값이 뚝 떨어졌고요.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우리 코스피도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지수는 하늘을 뚫는데 왜 내 주식만 빠지느냐?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양극화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무려 10배까지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거든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게요. 중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기름값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죠? 주유소 갈 때마다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0일 휴전 연장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 협의를 거의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좁은 바닷길인데요.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약 5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석유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곳이에요. 이게 막히면 전 세계 기름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놓였었고요. 그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국이 60일 휴전 연장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란 혁명수비대도 실제로 상선과 유조선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91달러 25센트까지 밀리면서요. 하루 만에 5달러 35센트가 급락했어요. 비율로 따지면 5.53%입니다. 브렌트유도 배럴당 97달러 97센트를 기록하면서 5.38% 하락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약 9%나 빠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죠.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보통 2, 3주 후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도 반영이 됩니다. 지금 리터당 2,000원 가까이 하는 휘발유 가격이 조금씩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류비도 줄어들면 택배비, 음식 배달비 같은 것들도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겠죠. 미국 증시도 이 소식에 환호했어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데이터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가 AWS와 60억 달러 규모의 AI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하루 만에 주가가 33.3%나 폭등하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어요. 다만 전문가들은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한 주요 증권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도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라든지 이란 동결 자금 해제 여부를 놓고 아직 큰 이견이 남아 있거든요. 실질적인 석유 수급 균형이 개선되려면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다시 열렸다고 해서 바로 도로가 뻥 뚫리는 게 아니잖아요. 밀렸던 차들이 빠져나가고 정상 흐름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요. 석유 시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리하면요. 중동 휴전 협상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평화까지는 갈 길이 멀고 유가 안정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방향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유가가 떨어지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량 세계 5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하루에 약 250만 배럴 넘게 수입하거든요. 배럴당 10달러만 떨어져도 연간 수입 비용이 약 90억 달러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돈으로 대략 13조 원 이상인 거죠. 이 돈이 절약되면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원화 가치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당 1,500원 넘는 환율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한테는 분명 희소식이에요. 또 항공사나 운송업체 같은 에너지 비용 비중이 큰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뉴스는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발표된 국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가구 소득 격차가 6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237만 원을 넘어섰어요. 반면에 하위 20% 가구는 117만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 격차가 무려 10배 이상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체감이 되게 말씀드리면요. 상위 20% 가구가 한 달에 1200만 원 넘게 벌 때요. 하위 20% 가구는 117만 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117만 원이면 서울에서 원룸 월세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는 수준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소득 격차라고 하면 주로 월급 차이였어요.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어떤 직종이냐에 따른 차이가 컸죠. 그런데 지금은 임금보다 자산 소득이 격차를 벌리는 주범이 된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더 강해진 거죠. 실제로 순자산 진입계수가 0.625까지 올라갔고요. 순자산 5분위 배율은 7.8배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AI와 반도체, 금융 같은 특정 산업의 임금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업종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요. 같은 대졸 신입이라도 반도체 대기업에 들어가느냐, 일반 중소기업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연봉 차이가 2~3배까지 벌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래의 격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임금이 아니라 자산 소득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건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산 소득이라는 건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한테 유리한 구조잖아요.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오르면 더 부유해지고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주가가 오르면 더 부자가 됩니다. 반면에 자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격차를 따라잡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위에 있는 사람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걷기만 해도 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 에스컬레이터가 반대로 내려가니까 전력 질주를 해야 겨우 제자리인 셈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세제 구조를 재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더라도 소액이라도 꾸준히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요. 이번에 나온 통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이전 소득의 변화예요. 이전 소득이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연금 같은 걸 말하는데요.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 측면이 있어요. 네, 코로나 때는 재난지원금 같은 대규모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특별 지원이 사라지고 나니까 원래의 구조적 불평등이 다시 고개를 든 셈이에요. 결국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번 달 코스피가 8,5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작년 6월 초와 비교하면 약 90% 올랐으니까 정말 엄청난 상승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수는 역대 최고인데 상장 종목 10개 중 9개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비밀은 바로 두 종목에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50.4%를 차지하게 됐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두 종목이 전체 시장의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올해 초만 해도 시가총액 상위 4개 종목의 비중이 38.8%였는데요. 불과 몇 달 만에 49.5%까지 치솟았어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해볼게요. 반평균 성적이 90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반에서 한두 명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고요. 나머지 학생 대부분은 50점, 60점이에요. 평균은 높은데 대다수가 평균 이하인 거죠. 코스피가 지금 딱 이 상황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월 6일에 코스피가 6.45% 폭등했는데요. 그날 오른 종목은 200개에 불과했고 떨어진 종목은 679개였어요. 더 심한 날은 오른 종목이 77개인데 떨어진 종목이 826개인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은 AI 반도체 수요 폭발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와 2위 기업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두 기업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예요. 지난 1년간 삼성전자 주가가 436%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1000% 상승했습니다. 1000%면 100만 원 투자한 게 1100만 원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 두 종목에 돈이 몰리면서 다른 종목들은 소외됐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면서 자금이 빨려 들어가고요.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두 종목을 들고 있지 않으면 코스피가 올라도 내 계좌는 빨간불인 거예요. 글로벌 시장도 비슷한 양상이에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AI 관련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오르는 쏠림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UBS를 비롯한 주요 투자은행들은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 HBM과 서버용 D램의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서요. 당분간 이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경기 순환성이 강한 산업이에요. 지금은 AI 수요 때문에 호황이지만요. 과거에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뒤늦게 올라타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현상은 미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S&P 500 지수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몇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걸 월가에서는 쏠림 장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쏠림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면 시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 종목의 악재가 터지면 지수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정 종목에 올인하기보다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코스피가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는 동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코스닥에도 AI 소프트웨어나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 알짜 기업들이 많이 좀 있으니까요. 큰 흐름을 보면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하나의 공통 키워드가 보이시나요? 바로 양극화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중동 휴전 소식에 증시는 최고치를 찍었지만 유가 안정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소득 격차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증시에서도 두세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는 빠지는 극심한 차별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소외되는 사람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중동 휴전으로 유가가 내려가면 서민 물가에 숨통이 트이겠지만요. 주식시장에서는 소수 대형주에 투자한 사람만 웃고 있는 구조입니다. 소득 격차도 자산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거겠죠. 거시경제의 방향성을 읽으면서도 내게 맞는 투자와 소비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